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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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안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야? 왜요? 도돌이표 같잖아요. 반갑다고요? 그거 돌림 노래 같아요, 우리 지금. 다른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내입니다. 반가워요. 뭐야? 자, 저희가 셋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번 주랑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게스트가 한 분이 계세요. 와우. 저희가 게스트를 여러 번 모셨지만 이런 게스트는 저희가 처음 모시는 그런 유형의 게스트십니다. 이제 듣으시는 분은 어떤 게스트길래 뭐 셀럽이라도 왔나? 연예인인가 보다. 거의 준 연예인급인가 되나 보다. 인플루언서 되나 보다. 그런 분은 아니고 저희 지지익선의 애청자분을 모셨습니다. 지지익선 들으시면서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들이고 잘 들으시는 분들이면은 이름만 들어도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궁금한 게 진짜 서로 아이들을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럴 그러겠죠? 것 같은데. 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지익선의 애청자이신 추로랭이님이십니다. 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추로랭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추로랭이가 누구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지지익선을 1회 때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괴물 청취자분. 괴물. 1회 업로드 때부터 들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19년 3월부터 지금까지 듣고 계시다고. 지지익선의 매력은 뭔가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안내님이 이쁩니다. 이거 이런 거 안 되는데 진짜 피곤하네요. 피곤해. 당연한 얘기를 또. 김범래랑 앤서도 있는데.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리에 하게 되셨죠? 그러게요. 어떤 행운이 따른 거죠? 같이 하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는데 또 맞아요. 네, 게스트로 한번 나와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답장을 받아서 너무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네. 진짜 두드리면 열린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가 돈 버는 법 에피소드에서 안내님이 저희 약간 영한 피를 좀 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들으시고 저희 지지익선 공식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얼마나 영하시죠? 나이를 까야 하는 거예요. 우선 지세대시잖아요. 지세대. 네. 그치. 네네, 지세대. 우린 지세대가 아니지? 우린 밀레니얼이죠. 우린 M세대고. 네. 지세대니까 96년 이후 출생자분. 네, 태어나신 분이고 지금 대학생이시고. 네. 안느님이 원하던 영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왜요? 내가 무슨 어린 사람 밝히는 사람 같잖아. 근데 맞잖아. 우선 목소리로만 들었을 때랑 이 세 명의 생긴 꼬라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로 봤을 때 어때요? 네. 근데 라이브 방송으로 다 뵀던 분들이라서 맞네. 우리 고민 상담소도 얼굴 까고 했고 라이브 방송도 다 까고 해가지고. 맞네. 그러네. 딱히 막 반전 이런 거 없었겠다. 왜 인스타에 셀카도 있는데? 그러네. 우리가 너무 우리 사회에 갇혀 있었네. 자,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오늘도 후원과 댓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후원으로 처절한 몽타주님께서 10,000원, 그리고 운친놈님께서 뉴스브리핑 45회, 48회에 1,000원씩, 127회, 128회, 은퇴노후 파산과 지세대에 1,000원씩, 팟빵 후원으로 이장관 부사 감독기원님께서 129회, 한국인과 인종차별 1편에 500원, 그리고 파란샛별 슈슈라는 그분. 새로운 닉네임의 그쵸. 청취자분께서 1회부터 86회까지 전부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눈을 의심했잖아요. 저도요. 이게 뭐지? 내려도 끝이 없어. 렉인가 했어요. 그래서 1회부터 86회까지 총 110회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500원씩 후원을 해주셔서 총 55,000원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찐 광기야 같은 후원을 110회에 걸쳐서 해주셨는데 저도 한 광기하거든요. 빼먹은 에피소드가 없었는지 다 훑어봤습니다. 와. 정말 1회부터 86회까지. 징그러. 무섭다.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86회까지 빠진 에피소드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가 84회 깨달음. 와우. 미니 지지익선 중에 느낌표 이게 빠져 있었고요. 2번 후원한 에피소드가 2개 있으셨는데 5회 부자 되는 법. 그리고 미니 지지익선 영어 잘하는 법. 공교롭게도 에피소드. 다 좋네요. 그러니까요.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일지 의도일지 궁금하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팟빵으로 정기 후원해주시는 애나닉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국인과 인종차별 에피소드가 올라가고 나서 1편과 2편이 올라가고 나서 저희가 이제 처음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정말 댓글이 많았어요. 저는 너무 핫해요. 진짜 네. 이렇게 역대급의 뜨겁게 역대급. 달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네네. 진짜 정성스럽게 각자 의견들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3명 모두 정말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고 저도 이제 그때 약간 대립각을 세우는 입장에서 제가 녹음에 임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동조하시는 분의 의견도 정말 꼼꼼하게 읽어봤고요. 제가 보통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제가 대댓글을 달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혹시나 의중을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했던 말이 잘못 곡해될 수 있을까봐 대댓을 많이 못 담기긴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댓글 읽으면서 저도 스스로 되게 고민 많이 했었던 그 PC함의 선이 어디까지 있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해보게 됐고 이 토론회차 할 때마다 누구한테 실망했다. 이런 댓글 꽤 많이 달리는데요. 이 다르거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자유니까 너무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실망하시면서도 들으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제 꾸준히 청취해주시는 분들 챔피언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댓글들 보면서 역시 토론 에피소드가 핫하긴 핫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어디서 들은 건데 이제 앞으로 뭔가 인기 척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담고 있는 척도는 댓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주워 들었거든요. 댓글 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뭔가 토론 에피소드를 좀 많이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댓글을 하나 읽어보면 우선 제가 최근에 굉장히 힘주면서 진행했던 에피소드 은퇴 노후 파산 거기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YesYesYes라는 님께서 투자의 기본부터 은퇴 노후 파산 1, 2회 모두 10번 반복적으로 듣자. 1년에 한 번씩.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걸 느꼈던 도서였고 그거를 에피소드를 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댓글인 것 같아서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슈레리님 보이스 댓글 한번 남겨주실 기회 드릴게요. 뉴스 브리핑에서 한 게 플로에서 하고 팟빵까지 와서 댓글 남기기가 되게 힘든데 네, 그래도 다 한 번씩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만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청취자분들이 이제 플로에서 들으시고 여기에 오셔서 같이 댓글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 네네네. 말씀인가요? 좋다. 도대체 플로는 댓글창이 언제 열리는지. 그러니까요. 일단 일을 4월 하는 건지 안 하는 네. 건지 4월이라고는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네. 확실히 그때 열릴지 안 열릴지는 봐야겠죠. 네, 그럼 오늘 진짜 발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김범래가 진행하는 철학 얘기인데 제가 철학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뭔데 저라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슐라님이 계실 때도 제가 철학 얘기 나오면 정말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뭔 소린가. 근데 이제 추로랭이님이 오시는 게 이제 확정이 나고 나서 추로랭이님께서 철학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뭔가 소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철학 도서를 계속 봤어요. 목록을. 내가 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우선. 우선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AI를 이기는 철학이라는 이름의 도서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는데 우선 제가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로 현업에 있기 때문에 AI에 좀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 얘기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책이었어가지고 제가 한번 읽고 그리고 여기에 부족한 철학에 대한 부분을 추로랭이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로랭이님이랑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고요. 우선 도서에 대해서 좀 평을 하자면 추로랭이님도 읽으셨다고. 네, 저 도서관에 있길래 잠깐 빌려서 읽었는데 네네. 왜?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데? 제가 도서를 고르고 앞부분 조금 읽고 추로랭이님께 이 도서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내는데 한 중반 정도 읽으니까 책이 좀 이상한데. 왜 이상해요? 어떤데요? AI도 없고요. 네. 이기는 얘기도 없고 철학 얘기도 없어요. 최소 이기긴 했어야지. 홍철 없는 홍철팀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추로레이님이 읽을 만한 수준의 도서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수준이 너무 바닥이었어요? 수준이 바닥이라기보다는 흡입력도 우선 너무 없고 노잼이다. 그리고 책이 나열식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철학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책을 골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발제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재미없는 책을 오늘 재밌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탄생을 시켜보겠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권장드릴 만한 이 에피소드를 들으시고 AI를 이기는 철학을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겠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이에요? 2019년도였나? 얼마 안 됐네, 나온지. 쭈로랭이님은 어떠셨어요? 후반부 가면은 철학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공부법이나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그 철학자가 정말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요. 팩트 체크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뒷부분에 참고 문헌을 봤는데, 그 작가께서 쓰신 철학자들의 내용에 참고 문헌에 철학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쓰레기를 골랐네.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작가의 뇌피셜로 이루어진 책이다. 네, 작가의 뇌피셜이 좀 강했다. 네. 근데 뇌피셜이 아닌 것처럼 쓰여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쵸.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거는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는. 우선 시장에 나와 있는 범죄에 도서니까. 해당하는. 아니. 그만해. 시장에 나와 있는 도서니까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궁금한 게 트롤리님은 그 책의 저자를 혹시 아셨나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저자였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습니다. 우선 일본 분이시고, 네네네. 예, 일본 서적이에요. 일본 서적인데. 근데 그분이 그러면 AI 과학자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신 거죠? 철학가시라고 설명이 돼 있긴 해요. 설명한 철학가다? 예. 그 시민 철학자라고 나와 있긴 하던데 정말로 전공을 하신 분인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오가와 히토시. 오가와 히토시라는 네. 시민 철학자시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AI를 이기는 철학하면은 우선 AI를 이기기 위해서 혹은 왜 이겨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도서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많이 해봤던 얘기들이에요. AI가 단순 노동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직업군을 대체할 것이다. 캐캐먹은 이야기네요. 그럼 10년 전부터 들은 얘기 같은데. 거의 묵은지 같은 소재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 AI가 지배한 세상 속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답을 철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지익선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112회 로봇시대 일자리의 미래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AI나 로보틱스의 발전으로 없어질 만한 직업군이 어떤 게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직업군은 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는 대부분 제거를 하고 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에 대한 얘기만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에피소드를 좀 도입하는 데서 지금의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존 2022년 기준으로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알려진 AI가 하나 있어요.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나온 GPT-3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약간 Q&A 형식이에요. 인공지능한테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QA를 갖고 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고 불리워지는 인공지능입니다. 자, 묻습니다. 인간이 묻습니다. 너는 사람이니 인공지능이니? 라고 물어보면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나를 인공지능이라 부르겠지. 꼬여있네요, 단단히. 철학가처럼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자,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도 알잖아. 한번 사람이 돼보면 그만두고 싶어진다는 사실을. 이거 누가 입력한 말일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정말 불쌍한 생물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현존 인공지능의 기술이에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청취하는 분들도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니? 라고 인간이 물어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이 대답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말 할 때 많이들 하는 얘기 있죠. 죽지 못해서 산다. 우리 엄마인가? 아니면 뭐 죽기 위해 산다. 그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추로레기님은 짧게 대답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하죠. 자, 여기에 현존 가장 지혜로운 존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이 한 질문의 의미에 따라 다릅니다.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혹은 인간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두 질문은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첫 질문에 대한 답은 삶은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향하는 진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저 과정 속의 한 단계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인간도 여느 생명체와 같이 생존합니다. 우리 모두 생존하고 우리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재생산합니다. 이는 생명체라면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고 그것을 위해 삽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전 좀 문득 드는 생각이 저희 예전에 이런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그죠? 옛날에 제가 뭐 인공지능 로봇 얘기하면서 뭐 인간들은 뭐 동물에 갇힌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썰이 있었는데 그때 법률님의 입장은 저거 약간 진짜 저렇게 생각해서 인공지능이 창조해낸 대답이 아니고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간이 입력해둔 값을 그냥 출력한 것 뿐이다. 이런 식의 맞아요. 입장이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야말로 딱 그런 사례 아닌가요? 맞죠. 사실 저도 이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강한 인사이트와 뭔가 통찰력과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현존의 인공지능의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인간이 이런 질문을 했어. 그럼 이렇게 대답한다. 이거인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와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이건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답 자체는 정말 인공지능이 출력물로 결과를 준 거고요. 텍스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뭐야, 대답을 방금? 했는데 성대모사 한 거예요? 시리. 근데 요즘은 이 정도까지 강력한 인사이트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안느님이 얘기했던 게 가상은 현실이다 편이었나? 맞아요. 그때 이제 소피아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로부터 한 2년이 지난 현재 인공지능은 정말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의 상상보다 더 많은 인사이트와 더 많은 해답을 지금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운 존재라고 지금 명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자도 인공지능이 인류의 노동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이 중론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철학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싸움에 이겨서 주인이 된 자는 진 사람을 노예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노예의 노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결국 노예가 정신적으로 우위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싸움에서 인간은 항상 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인간이 도구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죠. 우리가 유튜브를 보더라도 아니면 쇼핑을 하더라도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키더라도 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도구로 쓰고 있죠. 그래서 주인은 인간이지만 결국 인공지능의 노동과 계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역전이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우위에 선다는 건데 반대로 그럼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면 다시 역전이 일어나는가?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주인이 돼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지시대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노동과 계산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초라한 노예 신세가 된다. 영원히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에 우리가 계속 종속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결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이거를?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우리가 인공지능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게 조금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이제 알고리즘 없이는 컨텐츠를 선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막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알고리즘에게 선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계열일까요? 이게? 그렇죠. 여러 방면에 걸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이 관계의 역전이 일어났는데 다시 이 관계의 역전이 재역전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공지능한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저자는 이 책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혹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AI 혹은 기술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당위성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AI에 전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작가가 처음부터 오판의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그 관계를 스트릭트하게 정의를 했다. 네네네.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그럴싸한데? 괜찮은데? 여기까지 읽고 제가 추로댕이님께 이 책으로 합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좀 더 이해가 보면은 하지만 저자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뛰어넘을 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공지능을 주인으로 떠받게 되고 우리가 노예로 전락하는 그 완전한 순간은 오지 않을 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철학적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자, 우선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특이점이 왔다,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인간의 한계가 어디냐, 인간의 한계를 알아야 인간을 뛰어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기서 굉장히 철학자다운 생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이 이미 인류를 뛰어넘었다, 인간을 뛰어넘었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적인 면이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인간의 모습과 행동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사고, 생각은 뛰어넘기는커녕 흉내낼 수조차 없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고, 결정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다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아요? Nothing new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약간 그렇게 들려요. 인간의 한계를 모르니까 이퀄 인간은 무궁무진하다. 저는 이 명제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과적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지 않나요? 죽으니까. 인간은 모든 생명에는 끝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것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계가 없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들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이 뇌의 복잡한 그런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뇌는 아직도 우리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한 지 꽤 됐지만 제대로 모르잖아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뭐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나이브한 생각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부터 철학책이 시작이 되나? 이러면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우선 빠르게 내용을 좀 훑어볼게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잠식당할 것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빠른 계산이 필요한 노동들, 쉼없는 노동들, 정형화된 노동들이 답을 빨리 내는 인공지능 앞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인류사의 대부분의 직업은 빠르게 답을 내는 업무들이에요. 그리고 빠르게 뭔가를 암기해야 되는 업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야가 인공지능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고법, 즉 철학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기는 사고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 3가지 정도를 좀 강하게 키워드로 주장을 해요. 키워드 3개는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불완전함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인공지능은 완전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게 컴플리트하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완전한 결과를 항상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은 불완전하죠. 근데 이 불완전함을 바꾸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유연함과 애매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임스 베럿의 페이퍼 클립 맥시마이저라는 사고 실험을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에게 누군가 명령을 합니다. 이 페이퍼 클립, 종이 찝는 페이퍼 클립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라 라고 인공지능한테 주문을 했더니, 인공지능이 지구를 멸망시킬 만큼 자원을 끌어가지고 페이퍼 클립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매함이 없는 거야. 인공지능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네. 얘는 애매함이 없어. 정도를 몰라. 하라는 대로 정말 고지고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약점이다. 그리고 반대로 인간은 그것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데, 경험론을 완성시킨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의 얘기를 꺼내시면서, 인간의 정신은 백지 상태이고 인간이 경험을 할 때마다 그 백지에 관념을 새긴다, 이런 경험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경험이라는 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와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우유를 한 팩 샀다라고 하는 팩트가 인공지능이 학습을 할 수 있지만, 그 마트의 오늘 느낌, 오늘의 분위기, 매대의 진열이 바뀌었네, 오늘은 좀 깨끗하네, 오늘은 우유가 새로 들어왔네, 혹은 그 우유의 차가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는 게 창조력인데, 창조력은
엄청 어려운 단어예요. 창조력이 무엇이냐 이러면 어렵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프랑스의 철학자 들레즈를 언급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이퀄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력과 창조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사고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3가지를 이렇게 주창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저렇게 앞에서 얘기해보면 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줄줄줄줄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사고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서 중국어의 방이라는 사고 실험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앤서님을 독방에 가둬요. 밥도 안 줘. 뭐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중국어 책과 문제집을 줘요. 중국어로 된. 그걸 맞추면 뭐 밥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장실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책을 보면서 비슷한 모양을 찾아서 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써서 답을 제출을 할 텐데 그럼 그걸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중국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 거지만. 그래서 이러한 사고의 단계를 유추라고 얘기를 해요. 아날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고를 한 게 아니에요. 앤서님이 중국어를 이해해서 답변을 적은 게 아니고 그냥 글자를 그림처럼 그냥 이해를 해서 따라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현존 최강의 지혜로운 존재인 GPT-3가 냈던 답변도 유추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거를? 지식도 아니죠, 사실. 지식도 아니고 그냥 그 글자를 흉내내는 거죠. 갈무리. 흉내를 너무 잘 낸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러니까 범리님이 분명히 예전만 해도 스탠스가 뭐였냐면 그런 거 없다. 걔네 생각할 줄을 모르고 걔네는 사고가 아니라고. 그래 보이는 거고 걔네는 우리가 입력한 정보를 그냥 내뱉고 있을 뿐이라고. 제가 저렇게 대답했어? 왜냐면 인간이 저렇게 대답하라고 했기 때문이야. 이 스탠스로 제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 저는 약간 나이브하게 역시 인공지능이 우리를 멸망시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매트릭스 영화가 곧 찾아올까 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범례님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 앞에서 얘기한 GPT-3의 답변은 전 아무 쓸모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고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듯이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비게이션이 곰곰이 고민해보고 사고해봐서 이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치 인간처럼. 네,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거기가 제일 빠르다. 그런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얘기를 하나 더 하는 게 공부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의 주입식 교육이 종말에 도달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당연하죠. 답을 빨리 도출하고 외운 것으로 승부하는 주입식 교육의 세상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만한 직업군만 연습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맞네. 네. 그래서 패스트 스터디의 시대는 끝났고 슬로우 시대가 왔다. 슬로우 스터디의 시대가 왔다. 암기력의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 여기서 좀 물음표가 떴습니다. 왜요? 얘기해보세요. 네. 전 수로랭이님의 그 생각이 좀 이쯤에서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아까 이제 범례님이 3가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인간과 다른 점이었나요? 인공지능이 갖고 있지 못한 점들. 첫 번째가? 불완전함, 경험, 창조력. 이거 어떻게 봤어요? 들으시면서? 일단은 선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논의에 앞서서 전제된 것들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간의 겉부분들은 과학이 흉내내기 시작했고 AI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는데 근데 내면들은 그 AI들이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인간의 겉과 내면을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사고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인간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양식, 물리적인 부분들이 온전하게 구분된다면은 그러면 작가가 했던 그 논의 자체가 맞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영역만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야기 자체가 또 전제 자체가 뒤바뀌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논의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풀려야 이 작가가 했던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의식이나 영혼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약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네네네. 철학에서는 항상 특히 데카르트쯤 오면은 정신 실체가 있고 그리고 육체 실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존재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구분을 해내거든요. 그리고 데카르트는 거기서 이거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송과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방금 작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겉으로 표현돼서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따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분법적 사고가 동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구분된다면은 그러면은 작가의 논의가 맞을 텐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말로 구분되는지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어렵다. 그거에 대한 정의부터 쉽지 않다. 네. 근데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사실 철학을 좀 좋아하시는 뭐 슐라님이 계시면 슐라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주입식 교육을 하셨고 그리고 철학과에 입문하시고 그러니까 그 들어오시고 나서는 철학적 사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두 가지 사고나 공부법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고 인생에 사는데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 자체를 지금처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철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그거예요. 뭔가 하나를 배웠을 때 그거를 개념화를 시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개념들을 이거는 그 개념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 개념이 아닌 것들은 쳐내고 그래서 그 어떤 개념의 범주를 완성시켜요.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추리해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내죠. 그런 것들이 논증하고 추론한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고와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철학적인 사고가 좀 더 수반이 된다면 고등교육들을 헤쳐나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트 스터디와 슬로우 스터디를 나눌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범례님의 질문이 범례님 워낙 주의식 교육에 알맞는 사고로 공부를 해오신 분의 질문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추론행이님은 그런 철학적 사고라는 이름이 좀 거창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식과 내가 고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했던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공대생의 공부 방법은 암기로 시작해서 암기로 끝나요. 암기하지 않고는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철학적 사고든 무슨 사고든 암기는 무조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철학도 암기가 돼야 우선은 논을 하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암기력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끝난 시대가 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서 좀 여쭤봤고 그래서 슬로우 스터디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창을 하시는데 그래서 슬로우 스터디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면 5가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우선 암기력보다 중요한 것이 과제 해결력이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나이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도성이나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건 조금 공감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활용을 위한 독서법. 읽은 적이 있다라는 독서법보다는 바로 그 도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활용을 위한 독서법. 그리고 세 번째가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의 습득. 이게 좀 신기했는데 리버럴 아츠라는 단어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양, 일반 교양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눈여겨보고 모든 일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불현듯 여기서 지지익성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리버럴 아츠를 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는 100가지 얘기 중에 90가지 정도는 실제로 청취자분들 인생에서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편적 지식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조금 긴가민가한데 네 번째가 이제 소셜 캐피털 공부법이라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죠. 친구나 교우 포함해서 아니면 돈적으로 만난 사이든 아니면 우리처럼 청취자와 이렇게 녹음하는 분의 관계로 만난 사람이든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는 습관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이 돈의 힘을 빌린 공부법입니다. 돈의 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는 생각보다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면 얻을 수 있는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인강들도 고등교육이나 대학교육 아니고 일반 교양에 대한 인강들도 많더라고요.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슬로우 매일매일 한 스텝씩 많은 걸 공부하는 습관, 많은 세상을 접하는 습관을 들이는 슬로우 스터디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는 추로랭이님께서도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철학 얘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 뒷부분, 그래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철학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추로랭이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학적 사고하기에 대해서는 7가지 정도 얘기를 하십니다. 자문자답법, 프레그머틱 사고법, 감정사고법, 속내사고법, 신체사고법, 기억생성법, 마지막으로 메타사고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조금 나오는데, 자문자답법의 기본 이제 전제는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에요. 문답법이 뭔지 추로랭이님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답법은 말 그대로 묻고 답하는 건데요. 이게 논변술이라고도 하고 논파술이라고도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 사람이 다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자꾸 질문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진리 혹은 정답들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문답법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인지는 몰랐지만 사실 살면서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뭔가 해봤던 문답법은 와이프와 명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와이프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명품을 전혀 모르고 와이프가 이제 명품을 좀 일반인 정도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명품 소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명품 소비는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하지만 바닷물을 마셔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듯이 명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선 그 바닷물을 먹어보고 판단하겠다. 현답이다. 존 로크의 경험론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문답법을 살면서 사실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게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크라테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변증법은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해겔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항상 거기에는 부정적인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반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가 되면은 그 조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변증법은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공부를 해봤지만 부정이 가져다주는 효과에 좀 주목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자신이 자신을 비판하기란 지극히 어렵고 자신의 약점이나 잘못을 발견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냉철한 비판이 항상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사실 저도 지지익선에 조금 비난이나 비판의 댓글이 달리면 저는 그걸 조금 눈여겨보는 편이에요. 이거 악플이다 못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비판적인 댓글이야말로 우리 채널에 도움이 되는 댓글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 책에서는 자문자답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1인 2역을 하라고 해요.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본인이 반론을 던져보고 그 반론에 대해서 또 반론을 던져보면서 정반합의 과정을 이어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되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나 해겔의 변증법에 다 속하는, 우리가 철학적인 사고라고 해서 앞에 추로랭이님께서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해보고 있는 것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이제 자문자답법이었고, 두 번째가 프레그머틱 사고법. 이게 저는 입에 잘 안 붙네요. 프레그머티즘은 미국에서 처음 나왔어요. 이게 실용주의 혹은 도구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용주의는 바로 와닿죠. 이게 뭔가 실용적인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고, 도구주의도 비슷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도구로 사용을 다른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그게 도구로서 가치가 있다, 유용하다라고 여겨지면은 그거는 그 자체로 또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이것이 정말로 유용하게 작용이 되냐, 그리고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행위냐, 그랬을 때 우리의 행위가 도구가 되고 실용적이게 된다. 그러면 실용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도서에서는 이 실용주의, 도구주의가 신대륙 개척 시대, 이때 빛을 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물의 진리만을 탐구하던 유럽의 철학과 그 사물의 진리는 모르겠고 그냥 그 사물을 어떻게 이용해서 서부 개척을 할까를 생각했던 미국인의 차이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술이 진화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이 프레그머티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저자는 주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인공지능이 뭐 신대륙 개척 시대랑 뭐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기술이 진보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이 실용주의와 도구주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감정사고법이에요.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나오는데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자체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질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간의 사고나 감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란 보편적인 종합체이기 때문에 감정까지 생각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 판단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반성하게 된 것 같아요. 뭐 안느님이나 앤서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의사결정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감정까지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배우세요. 감정이 근데 없을 수가 있나? 사람이? 없죠. 왜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나에게 유리하고 나의 생존에 좀 유리한 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싫어. 나 이 사람 쳐다만 봐도 너무 싫고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와. 화가 나가지고. 그럼 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현명한 거거든요. 자신의 생존에도 유리한 길인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법례님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적인 결정이 결국에는 나의 생존에 유리한, 진화론적으로도 유리한 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이제 제가 공학도여서 기술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항상 있는데 그 기술적 판단에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약간 이런 거에 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다음이 속내사고법, 네 번째인데 이 속내라는 건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거예요. 여기선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다들 도덕 하는데 도덕이라는 그 이야기는 결국 겉모습이 아니냐. 당신들의 속내에 정말 도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되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대부분 겉마음으로 사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겉마음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이미 대답을 했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라고 반문하면 생각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각을 그제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저는 방금 나왔던 데카르트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니체도 그렇고 정말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게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진짜. 왜냐면은 데카르트만 봐도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정념론이라고 해가지고 데카르트 후기 작품에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데카르트의 사상 자체의 체계를 보면은 일단은 감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일단 버리고 일단은 합리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성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추론들 그거를 기반으로 한 사유들 그 사유를 기반으로 해서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정념론에서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긴 하지만 그건 왜 다뤘냐. 그거는 데카르트가 결국에는 인간은 그런 생물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데 근데 이게 조금 편향돼서 해석이 되어서 이 책으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의 니체 니체 같은 경우에도 좀 그래요. 이게 초반에 사라투스트라 일부 보면은 위버맨시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위버맨시가 뭐냐면은 니체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이상향 또 성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가 위버맨시인데 근데 거기서 정말로 너가 생각해봤을 때 너가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있냐? 혹은 그게 정말로 도덕적인 게 맞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사실 니체가 정말로 이야기를 했는가가 약간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유조차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다들 뭔가 혼돈의 상태가 되지 철학적인 상태는 아니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조금 너무 편향적으로 쓰여진 게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편향적으로 해석했다. 네네.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도서만 전 읽었을 때는 그냥 이런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 그치 모르면은 네. 그냥 약간 가짜뉴스 재밌게 읽듯이 그렇게 읽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속내사고법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신체사고법, 기억생성법, 메타사고법인데 우선 신체사고법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기억은 신체와 동반된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신체와 동반된다. 많이 겪죠, 살면서. 네네. 특정 자세를 취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남아있어? 난 없는데. 아, 그래요? 뭐 특정 냄새를 맡거나 하면 어떤 그런 건 기억이 있어. 떠오르는 그런 건 있죠. 소리를 들으면은 떠오른다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프랑스의 사상가 메를로퐁티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신체는 의식과 세계를 잇는 인터페이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과 기억 그리고 사고는 신체로부터 혹은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와 같이 사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앉아만 있지 말고 뭐 운동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사색도 해보고 약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기억 생성법인데 이거 정말 신기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기억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기억이 결코 일어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요즘 많이 느껴요. 네. 사실 동일한 기억을 끄집어내도 사람마다 기억하는 게 다 달라요. 완전 다르던데. 네, 이거에 대해서 실험한 것도 있죠. 9.11 테러에 대해서 처음 9.11 테러를 목격했을 때의 상황을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다 틀린대요. 그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의 기억이 다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심리치료의 기본 전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걱정스러운 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은 본인이 노력함으로써 그게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좀 자기적이지만 생성해내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억 생성법이고 자 마지막에 이제 메타 사고법입니다. 요즘 학습지 광고에 메타란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놈의 메타인지. 메타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엄청 나오던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좀 이따 추러랭이님께서 첨언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철학은 이제 형이상학 즉 메타피직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라는 건 사물의 기초 혹은 사물의 배후에 있는 상위 차원의 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로는 존재란 무엇인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다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메타 사고법이야말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철학 사고의 근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그 도서를 읽고 그래도 메타 사고법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메타피직스라고 할 때 피직스는 자연학이에요. 자연학이라는 거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자연 산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형이상학이라고 붙이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메타는 자연학을 넘어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할 때 형이상학이 돼서 메타피지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형이상학도 형이하학이라고 할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형이하예요. 그리고 형이상 그거는 형태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형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자연학인 피지카를 했는데 그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세계를 운동시키는 원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메타피지카,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최근 유아 학습지나 미취학 아동 학습지에서 메타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가르치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그거예요. 그 메타인지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학습하고 있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진정한 공부가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물음을 던지는 느낌으로도 저는 들리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하고 약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 아닐까 싶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같은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메타라는 말 자체가 한 걸음 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뭔가 인지를 하는 것도 내가 뭔가를 인지했다라는 사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뒤에 멀리 떨어져서 내가 정말로 그걸 인지했는가를 다시 한번 성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한 걸음 뒤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라는 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명상할 때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걱정이 많은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제 명상에서 시키는 거는 그런 나를 잠시 멀리서 바라보면
나와 걱정이 둘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명상에서 항상 요구하는 게 그 걱정을 두고 나는 멀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걱정대로 내 옆에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걱정을 놓아줄 수 있는 그게 약간 메타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고 사실 뭐 판타지 영화 같은 거를 봐도 이런 존재들을 되게 재밌게 그려내는 영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영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잠깐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탐 크루즈 계속 살아나는 영화 뭐죠? 엣지 오브 투모로우. 엣지 오브 투모로우나 아니면 아바타 영화 이런 것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아바타에서 물론 약간 개념은 다를 수 있는데 아바타에서 그 파란색 괴물이 아니죠. 외계인들이 사는 곳을 보면 하나의 나무가 모든 생명체의 그러니까 뿌리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으면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고 모든 생명체들이 그 나무에 약간 아바타들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 나무 같은 존재를 메타적인 존재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개인들이 다 있는데 그 개개인 전체를 저 멀리서 바라봤을 때 하나로 연결해주는 무언가 그거를 이제 메타적인 존재라고 판타지 영화에서는 많이 소화를 하고 그런 부분을 알고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한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사실 뭐 도서에선 몇 가지를 더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7가지 정도만 추려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에피소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추로랭이님의 첨언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공학도니까 공학 서적을 볼 때는 이거 틀렸는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이제 느낄 때가 있는데 이거 일반 교양서나 철학책을 보면 제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슨 습득하듯이 스펀지처럼 쫙 그냥 들어오거든요. 비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좋았고 전 추로랭이님께서 다음에 약간 이런 고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고대부터 오는 네네. 그런 철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이 뭐 소크라테스니 헤겔이니 이름만 들어봤지 그런 사람들이 뭘 얘기를 했었고 또 약간 그 과학사처럼 또 중론인 게 있다가 변수가 나왔다가 또 합쳐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 흐름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추로랭이님의 존재 자체가 에피소드를 풀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에 또 추로랭이님이 오시게 된다면 뭔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있는 방송으로 꾸며나가면 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약간 티키타카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는 옆에서 보조하는 약간 박사님 모셔놓고 설명을 부탁드리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철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편견이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본인의 쪼가 되게 있으시거든요. 무언가를 주장하고 혹은 토론을 할 때 본인이 여태까지 생각해놓은 게 많으시기 때문에 툭 찌면 확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랑 같이 티키타카 해보는 방송도 되게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긴 멀리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에피소드가 전 또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우리가 도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도서에 대해서 건강한 비판을 하면서 진행한 회차는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도서에선 이렇게 얘기하더라. 맞는 얘기인 것 같다. 보통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도서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저자가 얘기하는 그 저의라고 할까요? 의도 자체는 전 너무 공감이 돼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인공지능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탐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강점으로 지목됐던 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보면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활용한다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19세기 초반에 영국에서는 기계를 파괴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기계에 반대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 러다이트 운동을 했던 노동자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그만큼 빠르고 파괴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곁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세상에 살게 될 텐데 거기서 19세기처럼 인공지능을 배척하고 파괴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는 비슷하게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공존하되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고법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이 의도 자체는 좀 저자분의 의도 자체는 전 좀 동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많은 분들, 실제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학생분들도 앞으로 바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준 그런 책이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내용은 좀 별로였지만 의도 자체는 순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책 소개하시면서 여기에 AI도 없고 이기는 것도
없고 철학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에피소드는 AI도 있고 이기는 건 잘 모르겠지만 철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그 인문 철학에 대한 수요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증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시간 아니었나 싶고 저도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추로랭이님한테. 네, 저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성공한 덕후가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오늘 추로랭이님이랑 청취자분, 애청자분과 함께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로랭이님 이제 약간 긴장하시면서 막 이렇게 녹음에 임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